네, 6월 1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습니다. 근데 전날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OECD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 그 시장 전망을 기존 전망치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4.4%로 2022년 전망을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21년 전망치를 3.3%에서 3.8% 상향했고 내년 전망치를 3.1%에서 오히려 2.8%로 하향하는 전망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한국 경제가 내년까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고 확정적 거시 정책이라든가 한국판 뉴딜 투자 증가 등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OECD에서 전망했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6월 1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NHIT 먼슬리 탑픽으로 도윤호 연구원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예, 그 NH투자증권 저희 테크팀의 6월달 그 원슬리 자료고요. 탑픽은 LNF고 추천 섹터는 2차전지입니다. 그 다음 순서로 추천드리는 섹터는 핸드셋과 이제 반도체고요. 디스플레이는 이제 추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차전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핸드셋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차전지 이번에는 이제 필수 생산 소재인 양극재에서 하이니켈의 성장성은 저희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하이니켈 양극재는 이제 배터리 성능 향상에 이제 초점을 맞춘 소재인데요. 예,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소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배터리 수요와 이 공급 업체들 모두 하이니켈 양극재를 선호하고 있고요. 유럽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양극재 유형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니켈 함량이 50%인 NCM523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고요. 니켈 함량 80%인 NCM811 점유율은 2019년에 0.02%에서 현재 12% 수준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부터 NCMA 중심으로, 삼성 SDI는 올해 말부터 니켈 함량 80%인 NCA 중심으로, SK이노베이션은 내년부터 니켈 함량 90%인 NCM 중심으로 생산을 이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양극재 시장에서 하이니켈 말고 LFP 양극재도 부각되고 있는데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LFP가 하이니켈 양극재 성장성을 훼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 전망을 합니다. LFP는 가격을 제외하면 에너지 밀도, 무게, 부피 등에서 하이니켈 대비 열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50kWh 배터리 팩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시 LFP, NCM811이 각각 사용한다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양극재 무게와 부피는 LFP가 NCM811 대비해서 52%, 부피는 68% 정도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행 거리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LFP 배터리 셀을 싣는다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닐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FP에서 제로 모듈 배터리를 먼저 선보였지만 2023년 이후부터 하이니켈에서도 제로 모듈 배터리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니켈 기반 제로 모듈 배터리가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하이니켈의 성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신생 전기차 업체들의 하이니켈 기반 원통형 배터리를 선호한다라는 점도 하이니켈의 긍정적인 디맨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에서 추천 종목은 LNF인데요. 현재 NCMA를 생산하는 유일한 양극재 업체이고 NCM 판매 라인업까지 이제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글로벌 대표 배터리 업체를 고객사를 보유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딥체인지하는 기업이고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업체로 저희 판단합니다. 바이의경과 목표주가 13만 원 계속 유지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그 지난달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저희 결론적으로는 하반기에는 공격적으로 반도체 주식을 산다라기보다는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잘 팔고 나와야 될 시점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1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디램 업체들이 2021년 하반기에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대만 중부에 A3라는 팹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30에서 40K 정도 증설할 거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원래 올해 투자가 11조였는데 한 14조 정도로 3조 원 이상을 디램에다가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냐는 최근 10년 이상 새로운 팹을 짓지 않았던 회사인데
처음으로 EUV 공정을 적용한 신규 팹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이렇게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되면 내년도에 좀 투자가 좀 많이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당장 올해도 하반기에는 공급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D램 빅그로스가 올해 기준으로 삼성전자 24%, 하이닉스 20%, 마이크론 26%인데요. 최근 3개년 평균이 한 21% 정도 되니까 요거를 좀 상회하는 수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는 D램 고정거래 가격이 4분기까지만 상승하고 내년 1분기부터 하락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7% 정도 가격 올라가는데 내년에는 13% 정도 빠진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메모리 주식들의 가장 큰 모멘텀이 이제 가격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좋지만 내년을 좀 반영을 했을 때 하반기는 주식을 잘 팔고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PC랑 서버 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1분기 PC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55% 증가해서 뭐 20년 만에 최대 증가폭인데요. 뭐 다들 이제 뭐 생활 속에서 이제 느끼고 계시겠지만 PC가 구조적으로 수요가 개선되는 제품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한 뭐 비대면 수요, 뭐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PC 수요가 급증해서 하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4분기부터는 PC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개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의 아이스레이크 같은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하반기에는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 같은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로 수요가 최근에는 양호한 상황인데 PC랑 비슷하게 4분기까지만 괜찮고 내년도에는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림 14번 보시면 최근 뭐 2년간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추세적으로 한 2, 3분기 정도 많이 하면 2, 3분기 정도 적게 하고 요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미의 뭐 데이터 센터를 많이 투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2017년에랑 2018년도에 뭐 슈퍼사이클로 불리는 그런 경쟁적인 투자로 너무 높은 비용을 지출을 해서요. 최근에는 여기에 대한 경험을 얻어가지고 2, 3분기씩 짧게 이제 가져가면서 주기를 가져가면서 좀 비용을 효율적으로 좀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공식을 적용을 했을 때 올해 2분기부터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2분기, 3분기, 4분기 데이터 센터 투자 늘어나고 내년부터는 좀 다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저희는 뭐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장비 업체들한테 투자를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3페이지, 14페이지부터 이렇게 좀 보시면 최근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램 쪽에서 일단 투자가 늘어나고요. D램 말고 로직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는 투자가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뭐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가 올해 70% 이상 캠펙스를 늘리고 미래에도 미국에다가 원래 애리조나에 팹 1개를 짓는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최대 6개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뭐 예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뭐 미국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할 것 같고 글로벌 파운드리즈라는 3위 업체는 최근에 뭐 IPO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IPO해서 30조 원 이상의 그 자금을 만든 다음에 이쪽에다가 좀 투자를 좀 많이 늘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램도 투자 많이 하고 그리고 파운드리는 원래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장비 업체 뭐 ASML이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이런 회사들은 장기적인 수혜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휴대폰 IT 부품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올해 이제 예상보다 좀 저조한 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분기가 일단 바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3분기부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소폭 좀 완화가 되면서 코로나19도 좀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쇼핑 피크 시즌으로 돌입하면서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별로는 애플이 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화권 업체들도 하반기부터 이제 이머징 마켓이랑 자국에서 수요가 좀 확대되는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스마트폰 산업이 낮은 한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업체들이 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이제 폼팩터 스마트폰을 출시를 확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AR과 VR이 합쳐진 XR 같은 이런 혼합 현실이 포함된 새로운 기기를 출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 업체들까지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수혜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IT 기기로는 지금 VR과 AR이 합쳐진 XR이 메타버스를 완성시켜줄 하드웨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 애플이 이제 2022년 XR 기기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산업이 스마트폰 산업처럼 향후에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LG노텍을 토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쪽에서 그 종목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36페이지에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기존 11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램이 최근에 수급이 좀 많이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 업체들이 캐파 투자 늘리면서 내년도에 가격 하락폭이 기존 예상 대비해서 조금 더 이제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요. 2021년도 하반기부터 2022년도, 2023년도까지 실적 추정치를 조금 내리면서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분기 뭐 실적은 많이 개선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10.2조 원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2분기, 3분기는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영업이익 증가는 반도체 부분이 주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IT 먼슬리 이래가지고 자료가 지금 한 4-5번째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한눈에 뭐 보기는 되게 좋은데 저희가 5월달에 보면 타픽이 SDI였고 이제 오늘 LNF 또 얼마 전에 저희 2차전지 소재 쪽 그 인덱스 자료도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주가는 보면 뭐 생각과는 다르게 좀 잘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 관점에서 보면 지금 2차전지 뭐 셀 업체든 또는 소재나 장비 업체든 이 주가의 흐름에서 보면 지금 어느 정도 국면에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예, 그 뭐 주가 펀더멘탈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성장성이 이제 훼손됐다라는 요런 이제 시그널 자체는 이제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펀더멘탈 변화 없이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 측면에서는 높아졌다라고 저희는 해석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2분기부터 이제 대부분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어닝 자체가 QOQ YY로 이제 크게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설비가 올해부터 가동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뭐 LNF도 추천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딥체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 성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여전히 저희는 투자와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뭐 매수 전략을 계속 가지시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하반기 주시장 전망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기태 연구원 조현주 연구원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반기 지표는 기술적으로 5월에 고점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고점이 나온 이후에도 리스토킹이 아직도 워낙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미국 소매업체들 재고율 보면은 글로벌 아마 제조 섹터들이 아마 여기서 30% 더 재고를 올려야 이제 원래 수는 돌아갑니다. 그럼 미국 애들은 지금 현재 코로나 전보다 늘어난 저축 자체가 저금이 소득 대비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리스토킹하고 사람들이 들고 있는 현금 쏴주는 거 합하면은 매크로 환경이 이게 지금 17, 18 넘어간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2010년쯤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미국 쪽 이슈 말씀을 드리면요. 하반기에는 이제 코로나19 위기 이후로 미국 정부 정책의 색깔이 좀 변화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계속해서 작은 정부 시대에 있었으며 그 신자유주의 학파가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코로나19 위기로 이제 정부가 개인들의 자유를 규제하고 기업들의 행동을 규제하면서 큰 정부의 시대로 좀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정부 같은 경우는 1930년 대공황 때부터 한 1970년 오일 쇼크 이전까지가 이제 큰 정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규모 정부 정책 실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인프라라든가
복지 정책들이 다 그때 당시에 모두 다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고속도로망이라든가 아니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다 그때 큰 정부 시대에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금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엊그제 발표됐던 그 예산안을 보시면 4조 달러 이상의 대규모 인프라 정책과 복지 정책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좀 확인하는 국면이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큰 정부 시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리플레이션입니다. 1950년대에 나타났던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관련 수혜주들은 저희는 은행, 보험, 에너지, 자동차, 유틸리티 이런 쪽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하반기 환율 전망 권하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환율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달러화는 이제 더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반등은 4분기 이후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먼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 지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경기 확장 여지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문별로 보면 지금 소비재 같은 경우가 재고 축적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잉여저축 확대라든지 그동안의 소비 여력 개선이 이제 맞물린 상황입니다. 다른 부문보다 소비재 재고 축적이 좀 강할 때 달러 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이 좀 관찰되는데 이는 결국 미국의 소비 확대가 글로벌 소비재 수입, 그러니까 신흥국 수출 쪽으로 이어져서 미국 외 지역의 경기 개선을 뒷받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테이퍼 텐트럼 때와 좀 다른 점이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흥국의 견조한 미국향 수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유 있는 경기 펀더멘털의 확대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유동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4분기 이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미국이 3분기 연속 초과 유동성이라고 해서 이제 M2 증가율에서 GDP 성장률 차감해서 계산하는 초과 유동성이 둔화되고 있지만 그 레벨 자체가 금융위기 고점도 넘는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준의 총자산 증가율 궤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유동성 수준의 고점 통과 시점은 올해 4분기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테이퍼링 이슈와 맞물려서 달러 지수에 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 지수의 방향과 맞게 원달러 환율 역시도 3분기에 조금 내려왔다가 4Q에 소폭 반등하는 그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 37페이지에서 세부적인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NH 하우스뷰 하재성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NH 하우스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스뷰 자료는 매월 첫 번째 영업일에 저희 리서치본부에서 커버하고 있는 주식, 채권, 대체 투자 환율에 걸쳐서 전체적인 뷰를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저희 리서치본부에서는 앞서 경제 파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경기 개선세가 더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 선진국에서 경기를 개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비중 확대 의견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중국에서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 중국의 원자재 선물 가격이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칩 공급 차질로 인한 이런 생산 차질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점차 완화되고 기업 실적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는 양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선진국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과 한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글로벌 리츠와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지금 일본은 박주선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과 5월 일본 주식시장은 글로벌 주식시장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는데요. 대외 경기 개선 등에 따라서 반등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금리의 반등이 일본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좀 해왔는데요. 미국 금리 상승이 미국 경기의 견조함 때문이라면 일본의 수출 경기에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금리가 반등하고 한 3-4개월 후에는 일본 경기가 후퇴기에서 확장기로 전환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과
미국의 이제 백신 접종 속도를 함께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은 뭐 2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화됐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을 기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뭐 1월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5월 전후가 일본 경기의 저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최근 발표된 4월 모욕 통계를 보면 일본의 이제 수출이 빠르게 좀 개선되고 있고 특히 이제 대미 수출이 특히나 더 빠르게 좀 회복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들을 좀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와 일본 경기가 반등할 때 일본 주식시장의 성과도 우수했고 세부 업종별로는 뭐 자동차라던가 상사, 철강, 기계 뭐 이런 시클리컬들이 대체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현 시점에서도 일본의 이제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부족 우려보다는 이연 수요 회복의 무게가 실리는 자동차라던가 가이던스가 대폭 상향 중인 철강 그리고 선진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계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공고드립니다. 저희 NH 해외 주식 유망 종목 내 일본 추천 종목들은 현재 뭐 산업재와 경기 소비재의 비중이 높은데 혼다 자동차나 스미토모 전기, 화학, DMG 모리 등이 이와 같은 컨셉에 좀 부합하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반기 크레딧 전망 있습니다. 한강열 연구원부터 순서대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반기 국내외 크레딧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하에 신용 등급이 상향되고 부도율도 하락 추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 스프레드는 상반기만큼 그렇게 크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신용 스프레드가 과거 저점 수준까지 낮아져 있고 그리고 이제 발행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더해져서 지금 그 테이퍼링 가능성이라던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크레딧 투자는 이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폭격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회사채와 여전채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등급을 낮추어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나 금융기관들이 최근에 보면은 그 후순위성 채권들을 많이 발행하는데 이런 채권들에 대해서 투자를 권고합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뱅크론과 유럽은행들이 발행한 코코본드를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그 큰 리스크는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현재 그 중국 기업들이 부도가 지금 확대되고 있어서 이런 요인들이 신흥국 달러채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래서 선진국 크레딧 위주로 투자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크레딧 전략에서 들으신 것처럼 하반기 글로벌 크레딧은 펀더멘털 개선이 두드러질 개별 채권 위주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바로 대표적인 섹터가 은행 섹터입니다. 비이자이가 대손충당금 환입 규모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는 글로벌 은행들의 실적을 더욱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수한 자본 비율과 유동성 수준 역시 은행들의 안정성을 강화시킨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유틸리티와 통신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투자 확대에 따른 채권 발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이 있을 전망입니다. 유틸리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하에 재생에너지 투자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통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5G 상용화를 위해서 투자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 투자 확대에 따른 부담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테크와 소비재 크레딧에서는 좀 최근에 리스크 요인들이 좀 부각됐던 세부 섹터를 좀 점검하고 전망을 했고요. 일단 테크 쪽에서는 이제 오라클에 이어서 IBM도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서 과거와 달리 좀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올드 테크들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다만 이제 기업들의 IT 지출이 좀 반등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좀 기존 사업에 대한 우려는 잠시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라클, IBM, 시스코 등등 모두 이제 신규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도 점진적으로 성장세로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는 최근에 좀 부족한 성장을 만회하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주주 환원으로 인해서 좀 신용도 우려가 높았던 오라클의 저평가가 돋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소비재 쪽에서는 부각됐던 이제 자동차하고 이제 담배 섹터 말씀드릴 텐데, 완성차 기업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타격이 가장 컸던 산업 중에 하나고, 좀 산업 사이클 하락과 겹쳐서 2020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용등급 하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사이클로 진입을 했고, 기업들이 양적 성장보다 수익성에 집중하는 모습은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도 있긴 한데, 이제 생산 차질이 제한적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판매량 감소보다 좀 마진 개선 효과가 더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좀 최근까지는 좀 등급 하락을 경험했지만 좀 마진이 과거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S&P에서 등급이 상향되면서 다시 A-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담배 섹터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소비재 섹터에서 가장 스프레드가 높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맨손 담배 금지 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니코틴 함량 규제 가능성도 존재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약세를 보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두 가지 규제 모두 익숙한 이슈고, 규제 도입 가능성도 불확실하며, 이제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담배 기업들의 소송으로 인해 매우 긴 시간이 좀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이제 담배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니코틴 자체보다는 연초 담배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위험 제품들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담배 규제에 대한 공포가 이제 스프레드에 좀 충분히 선반영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에너지 산업재 운송 크레딧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 유명한 크레딧으로는 에너지를 수출하는 E&P 기업, 그리고 에너지를 수송하는 미드스트림 기업, 광산 기업, 그리고 항공 운송 기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를 포함한 글로벌 상품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 시기에는 에너지 자원의 수출부터 수송 정제 등 밸류체인의 사업을 각각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독립 에너지 기업 채권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생산량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좀 보수적인 재무 정책으로 재무 안정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독립 E&P 기업, 캐네디안 내추럴 리소시스, 옥시덴탈 같은 기업과 오니악 같은 미드스트림 기업 채권 투자를 공고드립니다. 이어서 산업금속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금속 및 광물 기업 채권의 저평가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산업금속 슈퍼사이클 들어서면서 가격 그리고 생산량 모두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는 광산기업 현금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각화된 산업금속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글렌코사나 아니면 앵글로 아메리칸 같은 기업이 좀 실물 경기 반등에 온전히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물동량 증가 그리고 타이트한 화물 수급으로 펀더멘털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항공 운송 기업 채권 투자가 유명하다는 판단입니다. 글로벌 경량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화물 운송 공급 회복은 상대적으로 좀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선 여객 공급이 좀 2023년까지는 좀 다소 느린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글로벌 항공 화물 운임은 당분간 고공행진 이어갈 전망이고요. 따라서 운송기업 중 탑픽으로 페덱스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대체투자 김영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국내 부동산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부동산은 하반기에도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될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 서울 중심으로 더 확대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초저금리로 대출도 급증하고,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정책 확대 정책 때문에 더 그렇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 정책의 공백기가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최대 75% 부과가 시작됐고요. 올 1월 달에는 종부세도 인상을 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무주택자한테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도 있었는데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대 4억까지 빌려주는데 LTV 투기 가율직은 60%, 조정 대상 시역은 70%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 중위업 가격이 11억을 돌파하고 있어서 최대 4억까지 빌려주는 부분이 대출 완화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강도 부동산 정책의 공백기가 부동산 시장에는 미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중심으로는 지금 1인 가구가 33.4%가 육박하고 있고, 주택 보급률 여전히 96% 수준이기 때문에 2018년, 2019년 2년간의
그 주택 공급이 없어서 2022년에는 쇼티지가 발생할 거라 판단하고 있어서 주택 가격 조정, 금리 상승에 대한 주택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유럽 회복 기금 7,500억 유로를 하반기부터는 집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EU 쪽에 있는 27개국 중에 18개국은 이미 다 제출을 했는 상황이고요. 9개국만 제출하면은 하반기부터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많이 집행하는 시기는 내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가장 많은 유럽 회복 기금이 집행할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2.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경기 부양 체계에 이어서 그리고 복지 정책에 이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블루 웨이브로 인해서 민주당에 대한 그 투자 재원을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 아니면은 주행 거리세 뭐 이런 걸로 합의를 한 후에 9월 30일 전에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해서 2022년에는 인프라 예산이 포함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백신 접종도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확대되고 있어서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글로벌 인프라의 경기 민감 인프라인 항만, 도로, 공항 순으로 투자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미국의 인프라의 정책 수혜는 수자원 인프라하고 우리가 있던 통신 인프라가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일 그 휴대폰 ID 부품 섹터에서 재미있는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VR, AR은 들어보셨을 텐데 XR은 좀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 XR 쪽 관련해서 저희 이규하 연구원이 발표를 할 테니까요.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까 그 휴대폰 IT 부품 쪽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XR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뭐 리포트라든지 산업 내용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결국 이제 메타버스가 완성되려면 뭐 가상현실, VR 같은 아니면 AR 같은 증강현실까지 하드웨어가 자리매김해야 완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좀 이런 하드웨어 전문 자료를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뭐 VR, AR에 대한 내용은 쭉 있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처음 좀 판매가 될 뻔한 제품들은 1990년대 게임 업체들이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너무 이제 스펙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출시가 안 됐었고요. 2010년도 와서 이제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하고 구글이 아시는 이제 구글 글라스를 출시를 하면서 조금씩 개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뭐 최근까지는 일부 소수 매니아들 그리고 뭐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영역이었었는데요. 올해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오큘러스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오큘러스의 퀘스트 2가 기존 VR의 단점을 좀 많이 해결하면서 최근 좀 화두로 떠올랐고요. 국내에서는 사실 큰 이슈가 안 됐지만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기존의 제품들은 사실 PC에 연결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져서 지금 스마트폰처럼 독립된 기기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퀄컴의 이제 VR 전용 칩을 탑재를 해서 하드웨어 스펙도 많이 좋아졌고 그 가격이 지금 64기가 버전으로 399달러에 출시돼서 가격 경쟁력도 지금 갖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기들이 뭐 100만 원 넘어가는데 이제 PC에 연결해야 되고 거추장스러웠던 반면에 이번 오큘러스 퀘스트 2는 그 많은 이제 한계점을 개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도 실제로 근데 이 오큘러스 2가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VR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우려하는 점은 역시 이제 뭐 어지러움증 같은 부분 그리고 뭐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걸 텐데요. 그 하드웨어 쪽 특히 이제 어지러움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낮아서 인간의 뇌가 신호를 처리하는 것보다 이제 늦게 하드웨어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뭐 90Hz 이상 지금 탑재가 돼서 많이 좀 해결이 됐고요. 다만 이제 뇌가 처리하는 그 신호랑 물리적 이동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는 해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최근에 다행히 좀 해결이 되고 있어서 어지러움증은 생각보다 최근에 좀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그 지금 아직 시장에서 잘 모르는 부분은 VR 센싱 쪽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현실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이나 주변의 환경이 가상현실에서 제대로 반영이 돼야 이 가상현실과 현실의 이제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센싱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고요. 기존의 이제 VR 제품들은 뭐 카메라 스탠드를 따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스탠드얼론 기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나 조이스틱에 이제 포함된 그 적외선 LED를 통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주변 환경을 이제 탐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얼굴 표정까지 이 가상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얼굴 표정까지 파악할 수 있는 3D 센싱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이 추가적으로 탑재가 되고 애플이 사용하고 있는 3D TOF 라이다 모듈 같은 게 추가적으로 탑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그 이제 착용감이 불편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무게가 이제 500g이 넘어가는 수준인데 안경이 30g이고 안전모가 450g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걸 이제 오래 쓰고 있으면 당연히 좀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분명히 향후에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 배터리도 지금 한 2시간 정도밖에 그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향후에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VR을 좀 말씀드렸는데 AR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VR은 사실 이미 이제 성장기 초입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지만 AR은 단기간 내에는 좀 상용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차이점이 뭐냐면 A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통 글라스로 출시가 되는데 뭐 고성능 디스플레이 같은 걸 탑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을 탑재할 공간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도 AR 글라스를 2025년 이후에나 이제 상용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재밌는 점은 삼성전자가 이제 VR 쪽보다는 AR 쪽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인데 그 최근에 나온 광고 영상을 보면 뭐 AR 글래시스 그리고 뭐 글래시스 라이트 같은 이런 제품들을 홍보 영상으로 좀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뭐 홀로그램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당장 상용화되기는 어렵고 향후에 삼성전자는 좀 더 이쪽에 추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XR 기기 시장이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작년 기준으로 전체 다 합쳐서 677만 대 그리고 올해는 1,37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 2,800만 대, 2023년에 5,100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만 보면은 지금 연간 거의 이제 100% 가까이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 이제 VR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체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오큘러스가 전체 이제 53%를 차지하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소니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VR을 판매를 하면서 이런 업체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는 이쪽 방향성은 사실 애플이 제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아이폰이 이제 출시되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이 물론 있었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개화되지 않았었는데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뭐 남녀노소 이제 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발생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XR 시장이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하기 직전에 상황과 유사하다고 좀 보는데요.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물론 이제 물꼬를 텄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쓰진 않고 있는데 애플이 만약에 XR 기기를 출시하게 된다면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상황을 봤을 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이제 완성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에 이 VR과 AR이 동시에 모두 가능한 XR 기기를 애플이 출시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VR과 AR이 동시에 되는 기기는 거의 없다고 이제 봐도 무방한데 애플은 아마 이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한 기기를 출시할 가능성이 지금 있고요. 그 저희가 예상하는 하드웨어 스펙은 디스플레이의 경우에 이제 8K 고해상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그 3D TOF 라이다 모듈이 포함된 12개 이상의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게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제품보다 300g 이상 가벼운 200g 수준까지 낮춰진 그 제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시장 이런 그 변화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VR XR 기기가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최첨단 IT 기기로 좀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제품들만 봐도 안드로이드 기반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드웨어도 스마트폰의 이제 이동통신 기능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유사합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지금 스마트폰을 뛰어넘어서 사실 그 현실과 거의 차별되지 않는 이런 가상현실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사양 컴퓨팅 파워 그리고 고정밀 센싱 기능을 탑재한 최첨단 IT 기기로 향후에 이제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관련된 수혜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트 업체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페이스북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내년에 실제로 출시하게 되면 이런 그 경쟁이 치열화될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과거에 오디세이 VR 개발 경험이 좀 있고 AR 글라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VR 생태계가 생각보다 좀 빨리 커지면 이 과거 이제 이력을 토대로 선도 업체들을 좀 추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품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이크로 LED,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위한 메모리, 비메모리 쪽, 그 다음에 고정밀 센싱 기능을 위한 카메라 그리고 3D 센싱 쪽이 좀 수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관련해서는 LG 이노텍이 가장 좀 큰 수혜가 중장기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 저희 목표 주가 29만 원에서 25만 원 좀 하향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MLCC 여팡이 약간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업체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는 점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LG노텍을 말씀드리면 이제 애플이 내년 지금 상반기에 XR 기기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 LG노텍이 3D 센싱 모듈이나 카메라 쪽을 추가적으로 지금 이쪽에 탑재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수혜가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 유일한 단점이 이제 중장기 성장성이 좀 부재하다는 점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XR 기기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 밸류에이션이 워낙 지금 낮은 상태라서 중장기적으로 다시 밸류에이션을 회복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H도 기존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겠지만 하반기 아이폰 13 판매를 저희가 일단 좋게 보고 있고 오늘 또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아이패드도 내년부터 이제 OLED 탑재를 본격화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BH가 당연히 이제 수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점 감안하면 현재 좀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MC넥스는 기존 목표 주가 6만 9천 원에서 6만 원으로 하향을 합니다.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 출하량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안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지금 보면은 전장 쪽이랑 XR 쪽에서 이 회사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주목하면 뭐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박병구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스팟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장 끝나고 저녁 오후쯤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2년 상반기까지 현재 공장에 mRNA 백신 원료 약품 생산 설비를 추가를 해서 상반기 내에 그 FDA GMP 수준으로 준비를 완료할 계획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은 기술 이전부터 상업화 단계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그런 단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기존의 코비드-19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본격적인 생산은 2022년 말이나 2023년부터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밸류에이션 추정에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약간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뭐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최종 계약이 된 것도 없고 그리고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와 DP 완제 포장 공정 계약이 나온 모더나를 예시로 좀 가이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 그 목표 캐파가 기존 14억 도즈에서 지난 4월 29일에 30억 도즈로 목표를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 중인 라인은 총 5개 라인으로 현재 5억 도즈까지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라인을 좀 추가를 해서 현재 확보한 캐파는 총 9.5억 도즈인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2022년부터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2022년까지 총 9.5억 도즈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확대된 2022년 목표인 30억 도즈 대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존 목표인 14억 도즈에 대해서도 지금 좀 5억 도즈 수준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P를 좀 추정을 해보면요, 결국 도즈당 단가를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모더나도 그렇고 바이오엔텍도 그렇고 올해 2021년 1분기 매출인 원가를 보면은 11% 수준입니다. 다만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CFO가 연간 매출 원가율 가이던스를 20%로 줬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약간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연간 20% 정도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생산 단가, 즉 CMO한테 맡긴 다음에 CMO한테 주는 CMO한테 발생하는 매출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류 비용, 세 번째로는 보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열티까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인 20%를 기준으로 그리고 비중을 감안한 평균 도즈가 22.3달러이기 때문에 20%를 적용하면은 도즈당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4.5달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만약에 1분기 매출 원가율 적게 나왔던 11%를 적용하면은 도즈당 매출 원가는 2.5달러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CMO 단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보다는 낮아야 되기 때문에 좀 불리시하게 보면은 3에서 4달러 정도도 가능하겠지만 다른 뭐 물류나 보관 비용 아니면 매출 원가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도주당 2달러 이하, 뭐 1달러 요 정도 수준도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계약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추정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캐펙스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론자 같은 경우에는 그 4개 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이 중에 3개 라인에 대해서 모더나로부터 캐펙스를 지원을 받았고 1개 라인에 대해서 론자가 약 860억 원의 캐펙스를 지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도즈를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P나 Q에 따라서 동자의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단일항체 CMO만 본업으로 당사 목표 주가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mRNA의 뭐 DS나 DP 이런 CMO 밸류에이션은 저는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상을 봐야겠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본업인 단일항체 CMO에서 mRNA라는 백신 및 유전자 세포 치료제로 CMO 다각화를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CJ ENM 이화정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제 CJ ENM 비전데이 행사를 했고요. 거기서 좀 중요했던 점은 어제 티빙 국내 시장 안착을 위해서 콘텐츠 투자 계획 크게 밝혔습니다. 일단 올해는 8천억 원 정도 쓸 예정이고요. 2023년 말까지 800명의 페잉 유저를 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중요했던 점은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헐리우드 드라마를 직접 만든다라는 부분 공급 계약에 대해서 좀 이제 뉴스 자료를 냈고요. 이제 시트콤 슛크릭의 제작자가 합류한 더 빅도어 프라이즈 시리즈입니다. 제작비는 300억에서 400억 수준으로 보이고요. MG는 20%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약 이제 80억 원에서 한 8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 부분은 저희가 ENM 스카이댄스랑 배분을 해야 됩니다. 배분율 같은 경우엔 기여도에 따라 차등이 있고 일단 크레딧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스카이댄스 위주로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시면 얼마나 이제 가지고 가게 될지는 좀 엿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글로벌 드라마 제작 레퍼런스뿐만이 아니라 시즌제이기 때문에 매출 지속성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즌 뒤쪽으로 갈수록 비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확장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모두 마쳤습니다.